자, 산업안전 필기 문제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2강입니다. 자, 제 통계 관련된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A 사업장의 강도율이 2.5, 강도율이 주어졌네요. 연간 재발생 건수가 주어졌습니다. 12건. 근로시간 수도 주어졌네요. 120만 시간.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는, 자, 종합재해지수를 물어봤습니다. 종합재해지수는 강도율 곱하기 도수율이죠. 자, 루트 강도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5입니다. 2.5 곱하기 도수율이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도수율은 없네요. 그러면 도수율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도수율을 구하는 식은 연 근로 시간인데 연 근로 총 시간 수가 120만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120만 시간 분의 건수는 제 건수는 12건 곱하기 도수율이니까 얼마를 곱합니까? 100만을 곱하죠. 100만을 곱합니다. 100만을 곱하니까 120만 나누면 1.2가 되고 11을 1.2로 나누니까 10이 됩니다. 이제 도수율은 얼마 넣습니까? 10을 넣습니다. 10을 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 값이 5가 나옵니다. 자, 5가 나오고 25죠? 25니까 5가 되겠네요. 루트 25는 5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종합재해지수를 물어봤는데 뭐가 안 주어졌습니까? 도수율이 안 주어졌네요. 그래서 도수율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도수율만 구하면 종합재해지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해결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되겠죠? 예. 자, 32번 보겠습니다.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3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고 다친 사람은 35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250일의 근로 손실 일수가 생겼고요. 통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도수율을 구하라 했어요. 도수율을 25다라고 구했습니다. 자,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로시간 500명이니까요. 500명 곱하기 문제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8시간에 300일이 기본입니다. 8시간에 300일이 기본이고 도수율이 구할 때는 제 건수를 넣죠. 30건입니다. 30건 곱하기 100만입니다. 100만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값이 25가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장의 강도율은 0.1이다. 자, 강도율도 분모는 똑같지 않습니까? 500 곱하기 8 곱하기 300에 근로 손실 일수를 넣어야 되는데 손실 일수 며칠입니까? 250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로 손실이라고 정확하게 근로 손실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수정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넣습니다. 250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죠. 0.21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연천인율은 근로자 수분의 근로자 몇 명입니까? 500명이지 않습니까? 다친 사람 수가 재해자 수입니다. 35명입니다. 35명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나눠버리면 2가 됩니다. 2를 곱하면 70이 되겠죠? 자, 7이라고 해서 3번이 틀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1인당 2,400시간 1인당 2,400시간 8시간씩 며칠을 300일을 일하는 걸로 보란 이야기죠. 300일을. 그래서 2,400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문제에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8 곱하기 300일을 해서 2,400시간 일한다고 본다. 한 사람당. 자, 이렇게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못 풀 이유는 없다. 단지 시간이 좀 하나씩 계산하다 보니까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33번 넘어갑니다. 도수율이 12.5입니다. 여기는 도수율이 주어졌습니다. 도수율이 주어지고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동안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동안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던 뭔 약입니까? 환산약이네요. 환산 도수율인지 강도율인지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수율이 되려면 건수를 물어봐야 되고 강도율이 되려면 근로 손실일수를 물어봐야 됩니다. 자, 뭘 물어봤습니까? 평생 동안 몇 건의 재해를 당하겠나?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겠는가 했으니까 환산 도수율이 됩니다. 건수를 물어보면 뭐다? 도수율이에요.
그러면 환산도수율 구하는 식은 도수율의 기준 시간이 얼마니까? 100만이니까. 환산이란 말의 의미는 몇 시간이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한 시간 몇 시간? 10만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수율을 10만 시간으로 환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도수율을 구해가지고 도수율을 뭐로 나누면 100만을 10으로 나누면 10만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답이 됩니다. 자, 도수율이 주어졌어요. 12.5 나누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1.25. 그럼 1.25가 답이냐? 아니죠. 지금 조건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만 시간을 가정한다. 한 사람의 근로시간 40년에다가 4,000시간을 포함해서 10만 시간이라고 산정 안 하고 8만 시간이라고 산정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10만 시간을 기준으로 10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값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죠. 없는 이유가 당연하겠죠. 여기 우리는 뭐로 했으니까 10만 시간을 일한다라고 하는 1인당 근로시간을 평생 동안 10만 시간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문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8만 시간 일을 했어요. 10만보다 더 했어요? 덜 했어요? 덜 했죠. 그러면 제 건수도 많이 당하겠어요? 적게 당하겠어요? 적게 당하겠죠. 그래서 이 값에 얼마? 10만에 8만이니까 80%죠. 10만 시간으로 기준으로 계산한 값에 80% 0.8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이 됩니다. 답이 그래서 1이 되고요. 자, 문제에서 혹시라도 22만 시간 일을 한다라고 주어지면 10만 시간 기준으로 한 1.25에다가 얼마 곱하겠어요? 10만보다 시간을 더 일을 했죠. 2만 시간을. 1.2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25에다 곱하기 얼마 하겠어요? 1.2를 곱하면 12만 시간일 때의 환산 도수율이 되겠죠. 자, 조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이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8만 시간이니까 10만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의 80% 비율이구나. 또는 10만 분의 8만이구나 해서 0.8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환산 도수율, 환산 강도율 문제입니다. 뭘 보고 환산 도수율인지 강도율인지 알아요? 한 사람의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동안 이 말이 나오면은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동안 이 말 나오면 일단 환산, 건수 물어보면 환산 도수율, 근로손실일수를 며칠 당하겠냐 물어보면 환산 강도율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33번 해결하셔야 되겠죠. 자, 34번입니다. 제일 조사했더니 도수율이 20이고요. 강도율이 1.2입니다.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입사부터 정년까지 요것도 똑같은 말이죠. 입사에서 정년 이 말도 환산이란 이야기죠. 그래 놓고 제 건수를 물어봤으니까 건수는 뭐고요? 환산 도수율이고 근로 손실 일수는 또 얼마냐? 같이 물어봤네요. 그러면 환산 뭐다? 강도율이네요. 근로 손실 일수는 환산 강도율. 자, 그러면 도수율을 뭐로 나누면 된다? 10으로 나누면. 강도율은 환산 강도율은 강도율에다 얼마 곱하면 된다? 100을 곱하면 된다. 자, 도수율 얼마입니까? 20. 20을 10으로 나누니까 2가 되겠고요. 강도율은 1.2니까 1.2에다 곱하기 100을 곱하니까 121이 됩니다. 자, 2하고 121이 나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환산 강도율 도수율 정확하게 아셨죠? 자, 지금은 10만 시간이 아니고 8만이다 12만이다 이런 조건이 없죠. 없기 때문에 10만으로 산정합니다. 아무 말 없으면 10만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없으면 10만이 원칙입니다. 기준이 됩니다. 자, 34번 문제. 환산 도수율, 환산 강도율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아, 이게 환산 물어본 거구나, 아니구나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35번입니다. 자, 도수율이 주어졌습니다. 도수율 주어지고 강도율도 주어졌습니다. 한 명의 근로자가 평생 근무한다면 또 뭡니까? 환산입니다. 며칠의 근로 손실일수가 발생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환산 뭐가 됩니까? 근로 손실일수 물어봤으니까 뭐라고요? 강도율이라고요. 자, 그래 놓고 근로자의 평생 근로시간은 10의 5승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10의 5승이니까 10만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0만 시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하게 끝나겠네요. 강도율에다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100을 곱하면 된다. 강도율 얼마입니까? 17.45 곱하기 100.
1745가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율 관련돼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안전 조직, 집단, 리더십, 헤드십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라인형 안전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전 조직, 라인형, 직계형이라고도 부르죠. 직계형이라고 부르고 안전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부서가 라인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안전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사장님의 지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안전부서가 없다는 단점 때문에 안전정보나 기술, 지식, 습득이, 축적이 어렵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산도 해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니까 생산 라인에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라인형은 또 소규모 사업장, 100인 이하 사업장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자, 여기서 옳은 것은 안전에 대한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아니다. 안전부서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다? 맞다. 왜? 사장님이 지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안전과 생산 지시를 같이 하죠. 안전부서 없으니까. 그래서 생산 라인은 사장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자율적 안전활동이 된다라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던 조직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주 이상적인 거죠. 라인 스텝 혼합형일 때 가능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그나마 자율적 안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생산에 좀 더 비중이 크잖아요. 네, 소규모 사업. 그래서 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이 된다라고 보기가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다툼이나 조정이란 말 나오면 누구 거라겠죠? 스텝이죠. 스태프형 안전조직에 사용되는 말이 됩니다. 자, 옳은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2번밖에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안전조직이 문제에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에 나왔을 때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에 대한 특징이나 장단점을 물어봤을 때 어려워하는데 3번 내용 자율적 안전활동 이거 잘 봐놓으세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에 적용되는 용어가 됩니다. 내용이 됩니다. 자, 지금 답은 2번 지시 조치가 신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안전보건관리조직의 형태 중 라인형 조직의 특성이 똑같은 내용이죠.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맞네요.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쉽다. 업무에 부담이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관리 전담요원을 별도로 지정한다. 자, 안전관리 전담요원, 전담부서를 두는 것은 무슨 형입니까? 여기도 스텝이네요. 모든 명령은 생산계통을 따라 이루어진다. 안전부서가 없으니까요. 라인형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100인 이하 전담요원을 별도로 배치한다.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안전부서가 없다는 이야기죠. 38번입니다. 스텝형 안전조직의 스텝의 주된 역할이 아닌 것은. 자, 스텝형 안전조직은 이 스텝형 안전조직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이 스텝 조직은 무슨 부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이 부서에서 스텝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안전부서에서 다 수행한다. 자, 어떤 일을 합니까? 계획 추진한다. 당연히 하죠. 안전관리 계획안을 작성한다. 당연히 하겠죠. 정보 수집과 주지, 활용을 한다. 기업의 제도적 기본 방침을 시달한다. 스텝 조직은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스텝이 다 합니다. 그런데 기본 방침 시달은 누가 합니까? 기업의 제도적 기본 방침 시달. 사업주가 합니다. 사업주가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 방침.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사무실에 보면 기본 방침 해가지고 사장님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게시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기본 방침 시달은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장님 업무입니다. 자, 답은 4번으로 판단됩니다. 자, 무죄를 이루겠다는 기본 방침, 안전의 핵심인 사업주가 마련하고 전파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39번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중 스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조직은 분업의 원칙을 고도로 이용한 것이며 자, 왜 분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안전 스텝은 뭐를 전담합니까? 안전을 전담합니다. 그러면 생산 라인은 뭐만 전담합니까? 생산만 전담합니다. 그래서 분업의 원칙을 적용한 거다. 책임 권한이 직능적으로 분담되어서 있습니다. 책임이 스텝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생산 안전에 관한 명령이 각각 별개의 계통에서 나오고 생산 지시는 누가 내리고 스텝 조직에서 생산 지시는 누가 내리고요? 사장님이 내리고 안전 지시는 누가 내리고 스텝이 내리고 그래서 계통이 별개의 계통에서 나온다. 그래서 응급처치 및 통제 수속이 복잡하다. 결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지휘 계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안전과 생산이 따로 되기 때문에. 참모의 특성상 업무 관장은 계획안의 작성, 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조언, 보고에 머무는 것이다. 자, 스텝 조직은 뭐 한다? 다 한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현장의 안전관리도 직접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언하고 보고에 머문다. 다시 말하면 사무적인 행정적인 일만 한다. 이 말이 돼버려서 잘못된 말이 됐습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도 스텝이 다 관리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참모는 각 생산 라인의 안전 업무를 직접 관장 통제합니다. 맞습니다.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자, 조금씩 용어들이 말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죠. 자, 하나씩 잘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스텝은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안전관리도 스텝이 다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분업인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산 지시는 사장님이, 안전 지시는 스텝이 이렇게 하고 있고 별개 계통에서 명령이 나온다. 안전 명령은 스텝이, 생산 명령은 사장님이 다 이렇게 분업이다, 별개 계통이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직계 참모식 조직에 나왔습니다. 혼합형,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 나온 거죠. 가장 이상적 조직에 대한 특징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혼합식은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생산 조직과는 별도의 조직과 기능을 갖고 활동한다. 생산 조직과는 별도의 조직과 기능을 갖고 활동한다. 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생산 조직과는 별도의 조직과 기능을 갖고 활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약간 애매한데요. 안전계획이나 평가, 조사는 스텝에서 하고 생산 기술의 안전 대책은 라인에서 실시한다. 그래서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의 가장 좋은 특징은 생산 라인에도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돼 가지고 생산 부서에서도 안전을 담당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다. 그 사람은 현장의 안전관리를. 스텝은 주로 뭔 역할을 한다? 라인 혼합형에서 안전부서의 역할은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안전부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업무가 표준화되어 직장에 정착하기 쉽다. 자, 안전 업무가 표준화되어 직장에 정착하기가 쉽다. 안전 업무가 표준화됐다라는 말, 표준화됐다는 말은 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틀이 딱 정해졌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안전 업무가 표준화되어 직장에 정착하기가 쉽다. 이것은 의대의 특징이다. 네, 스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에 가장 좋은 설명이 됐습니다. 생산 조직과 별도의 조직과 기능을 갖고 활동한다. 자, 이 말을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생산 조직과 별도의 조직과 기능이다 했는데 이 라인 스텝 혼합형은 안전부서가
안전부서에서 안전을 다 합니까? 생산부서에서도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까? 생산부서도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갖고 있다.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을. 그래서 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옳은 것은 계획, 평가, 조사는 스텝이, 생산 현장의 안전 대책은 라인에서 3번이 가장 좋은 의견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안전 업무가 지금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참모식 안전조직은 이게 스텝이죠. 스텝형 안전조직,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기, 안전 업무가 표준화되어 직장에 정착하기 쉽다. 그래서 스텝 조직의 특징이 4번입니다. 예, 4번은 스텝 조직이란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답은 3번입니다. 네, 41번입니다.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중 라인 스텝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도 혼합형 조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전 스텝은 안전에 관한 기획, 입안, 조사, 검토, 연구를 행한다. 안전 스텝은 현장의 안전은 현장에 있는 안전 담당자가, 안전 스텝에서는 기획, 입안, 계획, 조사 이런 것들을 한다. 맞습니다.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스텝 및 생산 라인의 각 계층에도 겸임 또는 전임의 안전 담당자를 둔다. 맞습니다. 현장에도 안전 담당자를 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담당자들이 안전 부서에 계획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맞습니다.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생산 라인을 통하여 직선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생산 라인을 통하여 직선적으로 이루어진다. 라인형을 설명하고 있네요. 여기는 라인형입니다. 대규모 사업장 1000명 이상의 효율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생산 라인을 통해서 합니까? 안전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부서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3번의 설명이 라인형의 설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른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라인형의 특징을 넣어놨고요. 자, 42번 리더십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더십의 유형은 민주주의적 리더십, 권위주의적 리더십, 자유방임적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고 있죠. 자, 혼합형이라는 말은 없죠. 안전 조직에서 혼합형이 있고요. 리더십에 있어서의 혼합형은 없습니다. 자, 리더십의 함수 관계다 그랬죠. 리더가 있어야 되고 시츄에이션이 있어야 되고 팔로우가 있다. 그래서 리더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부하 직원 팔로워를 어떻게 이끌어내냐. 함수 관계에 있다. 리더십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 기억나시죠? 요 함수식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번은 없다. 종류가. 기본적인 유형은 민주적, 권위적, 자유방임적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43번 리더십에 있어서 권한의 역할 중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이 아닌 것은, 자, 리더의 권한에는 보상적, 강압적, 합법적, 전문성의 권한, 위임된 권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위임된 권한 이렇게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자, 보상적 권한, 강압적, 합법적 이 세 가지 권한은 어디서 부여된 겁니까? 상부에서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부여되지 않는 권한은 전문성의 권한, 리더 자신이 자신한테 부여한 권한이라고 했고요. 위임된 권한은 하부에서 부여된 권한이다. 이렇게 기억을 우리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조직이 지도자에게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라는 말의 의미가 상부에서 부여된 권한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상부에서 부여된 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것이 됩니다. 이 문제의 의도가 상부에서 부여한 권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된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리더십의 권한 5가지가 있고 상부에서 부여되지 않는 권한은 여기에 있는 하부 리더 자신이 부여한 위임된 전문성 권한 이렇게 2가지는 상부에서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 자, 4번에 프렌치하고 레빈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세력의 유형이 아닌 것은. 자,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는 프렌치라는 사람하고 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리더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력과 유사하지만, 권한하고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위임된 권한입니다. 위임된 권한이, 우리는 위임된 권한까지를 포함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프렌치 레빈은 위임된 권한을 배제하고 중거적 세력이, 중거 세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의 유형이 아닌 것은 위임 세력이 없습니다. 위임 세력 대신에 뭔 세력이 들어가 있다? 중거적 세력, 중거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중거 세력. 준거 세력, 이것에 의해서 뭐 의미는 크게 따진다면은 연관은 됩니다만은 지금 문제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거 세력이 들어가야 된다. 자, 위임 세력이 없고 뭐가 있다? 이 프렌치 레빈이라는 제시한 리더의 세력에는 위임 세력이 없습니다. 준거 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권한에서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혼란을 일으키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답은 3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프렌치 레빈은 위임 세력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중거 세력을 썼습니다. 중거 세력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매력, 그 매력에 의해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임 세력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이 학자들이 나오면 이게 빠지게 된다는 거 이제 예외적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넣어놨고요. 45번입니다. 성공적인 리더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성공적인 리더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강한 출세 욕구가 있겠죠. 강력한 조직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상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출세하기는 어렵죠. 배울 것은 배우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46번입니다. 리더십하고 비교되는 게 뭡니까? 헤드십입니다. 헤드십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리더는 이제 구분을 좀 해보셔야 되겠잖아요. 리더하고 헤더하고. 기본적으로 리더는 추대입니다. 헤더는 임명입니다. 자, 리더는 대통령입니다. 자, 왜 대통령이라고 제가 씁니까? 대통령은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고. 임명된 것은 이제 장관 임명이죠. 노동부 장관 이렇게 말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장관은 뭐가 되고 헤더라고 부를 수 있고 대통령은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뭘 물어봤냐면 이 헤더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헤더십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하와 상사와의 간격은, 사회적 간격은 넓다. 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유능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 유능한 직원을 C군이라고 합시다. C군이 있어서 이 A 회사에서 C군을 빼왔습니다. C군을 빼왔어요. 자, 빼왔는데 뭐라고 하고 데리고 왔겠습니까? 연봉을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우를 좋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옮겨왔겠죠. 옮겨왔으면 이 C군이 여기 A 회사의 팀장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팀원들은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대한 겁니까? A 회사의 사장님이 임명해버린 겁니까? 임명한 거죠. 그러면 이 팀장은 이 조직에서는 뭐가 됩니까? 헤더가 됩니다. 헤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사와 부하의 사회적 간격이 넓다 이 말은 이 팀원들하고 이 헤더가 처음에는 친해지겠냐 이거죠. 어렵겠죠. 사회적 간격이 좁겠습니까? 넓겠습니까? 이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사회적 간격이 좁다는 말은 친밀하다는 이야기고, 간격이 넓다는 말은 거리가 좀 있다. 업무적인 관계다. 이런 이야기죠.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업무적인 관계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상사와 부하의 사회적 간격이 넓다는 말은 친숙하지 않다. 헤더십은 친숙하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넓다고 했으니까 거리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위 형태는 민주적인 것보다는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C군은 A 회사에 와서 대우를 좋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그 능력이 뭐로 나옵니까? 위에서 볼 때는 성과로 나오죠. 성과로 나오다 보니까 업무 중심이 됩니다. 인간관계보다는 업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업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약간 권위주의적으로 팀원을 관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위주의적이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지배적이다. 같은 맥락이 됩니다. 권위주의적으로 팀원들을 다루니까 지배하려는 지배적인 관계가 된다. 상사의 권한 근거는 비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공식적이다. 다시 말하면 비공식적이다, 공식적이란 말은, 공식적이란 말은 업무적인 관계다. 비공식적이란 말은 개인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공식적이란 말은 개인의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의 영향이 있다는 말은 친숙하다는 이야기예요. 부하 직원과 친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헤드십이기 때문에 친하다, 친하지 않다, 간격이 높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식적인 관계만 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이 관계만 유지되지 인간적인 것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비공식적, 이 말이 틀린 말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비공식적이란 말은 개인적인 영향이 서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 공식적이다 이런 것은 업무적인 관계고, 비공식적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헤드십하고 리더십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리더는 부하 직원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추대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헤드십과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헤드십, 부하 직원과 사회적 간격이 넓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요. 과업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헤드십은 리더십과 차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헤드십의 특성이 아닌 것, 중복되는 문제죠. 권위주의적이에요? 맞습니다. 권한 행사는 임명된 헤드입니다. 임명된 거죠? 임명된 겁니다. 추대가 아니라, 선출이 된 게 아니라 임명. 구성원과의 사회적 간격은 어떻다? 넓다? 맞습니다.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개인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 공식적인 관계만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관계만 있다. 4번이 답이 된다는 거.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죠. 헤드십 문제 쉽게 해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4번이 됩니다. 해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48번, 헤드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적 간격이 좁다. 좁다는 말은 친밀하다는 이야기예요. 헤드십이니까 친밀하다? 아니다. 넓다. 이렇게 해야 되죠. 권위주의적이다. 권위주의적 맞다. 조직으로부터 위임받는다. 권한은 조직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한 기속은 공식화된 규정, 공식적인 규정에 의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권한의 부여는 조직으로부터 받은 거죠. 상부에서 받은 거예요. 밑에서 받은 권한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리더는 밑에서 부하 직원들에 의해서 리더가 갖고 있는 위임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부터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좁다, 넓다, 여기서 답 나왔죠? 예, 답은 1번이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자, 헤드십 여러 번 나왔죠? 예. 집단의 기능에 관한 설명입니다. 49번 틀린 것은 집단의 규범은 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맞습니다. 집단의 규범은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변적이다, 이 말이 잘못됐습니다. 불변한단 말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규범은 변하기는 어렵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이라고 말한 게 잘못된 거고요. 집단 내에 머물도록 하는 힘을 뭐라고 부른다? 응집력이라고 부릅니다. 규범은 집단을 유지하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맞습니다. 집단이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단 목표가 있어야 된다. 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집단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답은 불변적이다. 요게 잘못된 말이 됩니다. 자,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해설에서도 불변적이다, 이 말이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50번입니다. 집단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하나의 단면에서 포착했을 때
이러한 단면적인 인간관계가 생기는 기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인간관계가 생기는 기제, 단면적인 인간관계. 자, 모방,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거. 이거 따라하는 것이에요. 가벼운 따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시는 존경해서, 존경하는 마음에 의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은 자기가 몸에 배인 거죠. 몸에 배인 것을 말합니다. 몸에 배인 것. 커뮤니케이션은 의사 전달입니다. 상대방과의 의사 전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집단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이야기되는 게 아닌 걸 찾으란 이야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혼자서 생기는 거죠. 개인 스스로 갖고 있는 습관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상대방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대화를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도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따라하는 거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이 개인적인 영향이지 이게 집단과의 관계가 아니다. 집단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다. 개인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3번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1번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사항.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마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할 일처럼 보입니다. 순회점검은 누가 합니까? 안전관리자가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여기는 안전관리자. 당연히 안전관리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책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자의 업무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안전보건 교육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안전관리자가 하죠. 교육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계획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은 안전관리자가 합니다. 보자 좋은 지도를 안전관리자가 하는데 안전보건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은 누가 관리한다? 책임자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교육을 안전관리자는 안 하고 책임자만 한다. 그렇게 법이 돼 있지 않잖아요. 중복돼 있죠. 같은 선상이니까. 안전관리 선상이니까 당연히 총괄적인, 포괄적인 업무를 할 것이고 여기는 실질적인, 실무적인 업무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 관련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책임자가 당연히 관리를 하겠죠. 재원인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은 교육도 실질적인 실무 현장에서 교육 계획 세우고 실시하죠. 순회점검도 안전관리자가 하죠. 그 다음에 규정 작성은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없습니다.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하죠. 안전관리자는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해요. 규정 작성 변경은 관리 책임자가 산보위 회의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경을 하죠.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보자 좋은 지도는 안전관리자가 하죠. 대책에 대한 보자 좋은 지도는 안전관리자가 하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책임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안전관리자 딱 할 일은 2번입니다. 2번에 있는 순회점검 이것이 안전관리자의 주된 업무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지 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다. 자, 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안전보건 책임자의 업무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제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작성, 우리 보기에 나왔죠? 교육에 관한 사항 나왔죠? 작업환경 측정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건강관리, 재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고 관련된 안전장치 보고 구입 시 적격품 요구 확인에 관한 사항 이렇게 업무가 돼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좀 중복돼서 보이니까 안전관리자하고 중복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보세요. 계획 수립, 그다음에 규정 작성 변경,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이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보건도 해야 되잖아요. 작업환경 측정은 보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안전관리자의 직무도 아니고 건강진단도 보건이에요. 재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안전관리자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는 이제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거. 자기가 기록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업무 일지 써야 된다고 그랬죠. 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호자 조언 지도 이 말이 항상 따라가죠. 그다음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호자 조언 지도.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 국소 배기 장치. 자, 환기나 국소 배기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안전이 아니라 보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고 얼른 눈치채셔야 돼요.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 환기 나오면 보건이죠. 질병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질병 예방을 위한 유해물질 발생원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환기, 국소배기 시설을 갖추게 된다. 질병은 보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볼 수 있고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할 업무가 아닌 건 또 안전관리자 업무예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합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비치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자, MSDS 요 내용이 안전관리자의 직무에는 없습니다. 보건 이야기예요. 요것도 보건 관련된 거고요. 순회점검 지도 조치의 건의,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조언 지도. 이것도 안전관리자 직무에 들어가 있죠. 뒤에 보자 조언 지도 이거 들어가면은 안전관리자 직무는 거 이것도 힌트죠.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자, 물질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비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할 때 안전관리를 하는 안전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가 있잖아요. 근데 보건관리자하고 안전관리자하고 업무량을 보면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물질안전 보건 자료도 안전관리자가 다 챙기거든요. 이제 보건관리자도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직무가 자 보건관리의 직무를 봐보세요. 안전인증 대상 기기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기기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그랬어요. 그러면 보호구에서도 안전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들은 안전자 들어간 것은 안전과 관련된 보호구고요. 마스크류 있죠. 방진, 방독 마스크 이런 것들은 분진이나 유해 가스나 유해 물질의 흡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예요. 그러니까 보건관리자 직무회가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해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안전관리자가 보호구 나오면 다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고, 자, 업무 분담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느 사업장을 가보면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건강진단, 건강관리에 좀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MSDS 자료 게시 비치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이것도 보건관리자의 주된 업무입니다. 산업보건이 직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이는 보건이 직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여기는 이제 안전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 보건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사업장 내에서 사용된 전체 환기, 국소 배기, 그래서 환기, 배기 이런 것들 나오면 보건관리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장치 등에 관한 설비에 점검하고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자 조언 지도 이런 것들은 보건관리자의 업무이기도 하다는 거. 자,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업무 분담을 좀 잘 하세요. 잘 하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업 관리 및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보건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자, 뭐 안전도 하고 보건도 같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실무 능력 배양하는 데는 좋겠지만 업무가 혹시 과중하면 적정하게 업무 분장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십시다. 자, 54번입니다. 공사 금액이 500억 원인 건설업 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최소 안전관리자 수는, 자, 안전관리자의 수는 건설업에서는 정해졌죠. 120억 이상부터 얼마까지? 800억입니다. 자, 800억을 기준으로 800억 미만이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한 명. 500억 원이니까 800억을 안 넘죠. 그래서 한 명이 기준이고 800억을 넘으면 두 명이 되는 거죠. 얼마까지? 700억이 더해질 때까지. 그러면 800에다 700억을 더하면 1,500억이잖아요. 1,500억을 넘으면 세 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700억씩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답은 800억이 안 되면 무조건 한 명이죠. 한 명이고요. 자, 공사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기준이에요. 자, 여기는 두 명이고 여기는 한 명이잖아요.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이 금액으로는 여기까지만 보면 되죠. 120억에서 800억은 한 명이고요. 800억 원 이상 되면은 두 명이다. 그래 놓고 800억 원을 기준으로 700억 원이 증가할 때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 한 명씩 추가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전관리자가 2명, 3명, 4명까지 될 수 있다. 공사 금액에 의해서. 그래서 800억까지는 한 명이고요. 800억에서 1,500억까지는 2명. 2,200억까지가 3명이 되는 거죠. 700억씩 늘어나니까. 또는 근로자 수로 따져서 자, 여기서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면 한 명. 또 600명부터 300명씩 늘어날 때 한 명씩 추가를 하면 됩니다. 자, 한 명 기준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명 기준으로 기억하면은 이제 당연히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늘어나니까 800억 원 미만은 한 명, 800억 원에서 넘어가면 두 명이 되고 700억 늘어날 때마다 한 명씩, 600명까지는 한 명이고 300명 늘어날 때마다 한 명씩 증가된다.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여기 조건요. 이 조건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산정하는 기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기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의 산출 내역에 따라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이 50억 원이고 건설업 평균 임금이 250만 원이면 노무 비율이 0.06일 때 상시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냐. 자, 노무 비율이 주어졌어요. 0.06이라고. 0.0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국내 공사 실적액이 얼마예요? 50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0.06의 비율만큼이 인건비였다는 이야기. 노무 비율이니까. 그래서 50억에다가 0.06을 곱하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노무비예요. 그럼 노무비가 나오는데 여기서 임금이 건설 평균 임금이 250만 원이래요. 그러면 250만 원이면 여기는 국내 공사 실적액이 연간이잖아요. 그러면 250만 원의 월급을 12달을 주잖아요. 1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노무 비율 금액에다가 250만 원 곱하기 몇 달치를 12개월치를 해야지 1년 연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1년 연봉으로 이 값을 나눠주면 몇 명이 나오냐 이거죠. 그래 몇 명치냐 이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금액이 2,500만 원이 나왔다. 자, 여기에서 250만 곱하기 12를 한 다음에 이 금액으로 노무 비율을 나눠주면 근로자 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노무 비율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계산식 과정 봐봅시다. 식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근로자 수를 산정을 하려면요. 공사 계약 금액에다가 해당 연도 노무 비율이죠. 노무 비율을 곱해요. 그래서 해당 연도의 월 평균 금액하고 임금 월수를 계산합니다. 월수. 그래서 12개월이면 12개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산하면 10명이 나온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 평균 얼마라고요? 250만 원이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50만 원이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고 곱하기 몇 개월이요? 12개월. 이것분에 여기는 50억이니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입니다. 이것의 얼마요? 비율이 0.06이래요. 이걸 곱한 값이 연간 노무 비율이니까 여기에서 연봉으로 나눠주면 인원수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자, 노무 비율이 인건비냐? 인건비니까. 산업재해 조사표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게 하는 것은, 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을 해서, 자,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한 달이죠.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해서 사고 재해가 일어나면 3일 이상의 요양을, 자, 재해조사표 작성 대상은 며칠 이상,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죠. 휴업이 발생이 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30일 이내에 관할 관서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산업재해조사표에 큰 타이틀이 4가지 있다고요. 사업장 개요가 들어갑니다. 사업장의 정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해자의 정보 들어갑니다. 재해 정보 들어가고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계획이 들어갑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니? 재발 방지 계획이 나온다.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획 속에는 뭐 교육도 있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담을 수 있지만 교육 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재발 방지 계획에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이 될 것이고 또는 방호 장치가 필요하면 방호 장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교육이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답은 4번입니다.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를 기억을 여러분들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재조사표의 큰 타이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상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유소견자가 발생을 했대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을 했대요. 발생을 했으면 그대로 작업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했어요. 그래서 건강진단 중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이 돼버렸을 때는 임시건강진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임시건강진단이 답이 되려면 뭔 말 나와야 돼요? 유소견자가 발생이 돼야 돼요. 발생했다. 이 사람은 직업병이다. 이렇게 유소견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시건강진단을 합니다. 자, 임시건강진단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에 의해서? 노동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는 게 임시건강진단입니다. 왜? 직업병이 발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라는 이야기죠. 명령을 받은 겁니다. 자, 명령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채용시 건강진단이란 말은 이제 적합하지 않습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이 직업을 갖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구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채용시 건강진단이란 말 안 쓰고요. 이제 배치 전 건강진단 이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채용시 건강진단이란 말은 법에서는 없습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 해서 유해 작업, 유해 물질, 관리 대상 물질, 허가 대상 물질 이런 유해 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하는 화학 물질 취급하는 화학 공장이나 이런 데 취업할 때는 이 작업자가 이 공장에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 예민하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작업에 투입을 합니다. 그 건강진단을 배치 전 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치 전 건강진단은 뭐 퇴사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치 전 건강진단은 이런 유해 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 작업자가 종사해도 문제가 안 되겠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은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현장 근로자는 매년 하죠. 현장 근로자는 매년 실시합니다. 이게 일반 건강진단이고요. 특별 건강진단 해서 특별 건강진단. 자, 이 건강진단에 이제 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 이렇게 부르죠. 특별이 아니라. 자, 답은 일단은 3번을 하시고요. 3번 이후에 3번이다.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했다. 이 말이 나와야 임시건강진단이 됩니다. 자, 특별 건강진단 없어요. 뭐라고요? 특수라고요. 일반 건강진단이 있고요. 일반 건강진단. 여기는 2년, 1년이라고 했죠.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 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배치 전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진단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자, 수시건강진단이 있고요. 여기에 임시가 있어요. 임시가 있는데 수시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임시건강진단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43조 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명령이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같은 부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거 갖고 문제 냈네요. 그래서 명령입니다. 임시건강진단은 직업병 발생됐으니까 또 위험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건강진단 실시해라 하고 명령받은 거고요. 자, 수시 봐보세요. 수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이나 피부염,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합니까? 사업주가 실시합니다. 수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명령받은 것은 아니에요. 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건강진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더 강한 겁니까? 임시 건강진단이 더 강한 건강진단이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건강진단. 우리 안전에서도 이렇게 건강진단, 보건 쪽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자, 5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안전검사 기본 몇 년에? 최초 몇 년? 3년에. 매 몇 년마다? 2년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건설 현장에 쓰는 것은. 건설 현장에 쓰는 것은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하기로 했고, 압력용기. 공정안전보고서에서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4년에 한 번 안전검사 할 수 있다. 이게 예외죠. 기본이 뭐다? 최초 3년, 매 2년. 이게 기본값이죠. 그래서 유해위험 기구에 이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내용이 뭐하고 거의 유사하냐면요. 유사하면 안전인증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프레스, 전단기, 성형기, 절곡기, 그 다음에 고수작업대, 그 다음에 롤러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기계톱, 이런 것 들어가 있는데 안전검사 대상에도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전단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전단기, 프레스, 전단기 다 들어가요. 성형기 다 들어갑니다. 교류아크 영접기가 빠집니다. 교류아크 영접기에는 안전인증도 아니죠. 안전인증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최근에 들어온 게 뭐였죠? 컨베이어. 컨베이어도 안전검사 받으라고 했고요. 산업용 로봇도 대상이 됐습니다. 산업용 로봇도 안전검사 대상으로 들어왔죠. 두 가지가 추가가 됐고, 그 외에 화학설비, 건조설비 이런 것들도 안전검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봐볼까요? 자, 안전검사 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2톤 미만은 제외입니다. 2톤 이상인 것만. 그 다음에 리프트, 압력용기, 곤도라, 국소배기,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롤러기, 밀폐형은 제외합니다. 여기 예외도 보세요. 이동식 제외. 산업용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설비, 건조설비, 구보설비,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한. 밀폐형 구조란 말은 롤러기에 손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롤러기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안전한 롤러기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2톤 조건이 있고요. 또 사출 성형기도 들어갑니다. 사출 성형기. 체결력이 294kN.
미만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고소 작업대 들어가고 컨베이어 산업 로봇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크레인, 프레스, 전단기. 자, 공통 부류부터 보세요. 프레스, 전단기, 그 다음에 프레스, 전단기,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예, 성형기. 프레스, 전단기, 성형기. 이게 짝꿍이에요. 이 세 개가 짝꿍이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자, 요 세 개가 짝꿍이죠? 양중기의 종류잖아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프레스, 전단기, 성형기.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화학설비, 건조설비. 화학설비, 건조설비. 그 다음에 압력용기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인증에 포함된 거고요. 롤러기도 안전인증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원심기하고 국소배기 장치. 이 두 가지가 이동식 제외한다, 산업용만 해당된다 이런 말들하고 같이 기억을 하고 추가로 컨베이어 산업 로봇 이게 들어왔다. 자,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여기 가로 아래에 있는 거 2톤 미만 이런 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문제에서 소개를 이렇게 예외 조건까지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에서는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고수 작업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 작업대도 뭐라고 써졌냐면 자동차 관리법 3조 3호 또는 4호에 따른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에 탑재한 고수 작업대에 한정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작업대만 해당된다. 화물 자동차나 특수 자동차에 탑재한 고수 작업대 이런 것만 해당이 된다. 자, 59번.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최초 안전검사는 무조건 다 몇 년이다? 3년입니다. 3년. 근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설 현장인지 확인해야 돼요. 건설이면 몇 개월?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은 답에 없네요. 그러니까 최초라고 했으니까 답은 무조건 3년이 됩니다. 3년. 그 다음에 매년 2회죠. 매 2년이죠. 매 2년, 3년에 2년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예외만 잘 조심하면 되겠죠.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내용 중 주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점검 보고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현장에 배치 상태와 문제점이 있으면 기록을 합니다. 재다발 요인과 유형 분석 및 비교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안전관리 스텝의 인적사항을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한다. 아닙니다. 자, 인적사항까지 쓰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보호구 방호장치 작업 환경 실태와 개선 다 이제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게 점검 보고서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스텝 조직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栏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번이 빠지게 됩니다. 자, 뭐 답은 당연히 3번이 돼야 되겠죠.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내용에서 인적 사항을 기록한다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뭐 리더십부터 해서 집단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 다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안전검사까지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안전관련 두 번째 문제 풀이였습니다. 세 번째 강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